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P 500 2% 하락률 실종, 금융위기 이후 최고 성장. 20일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BC는 S&P 500이 하루에 2.0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지 않은 기간이 377일에 달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고 팩트셋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S&P 500은 같은 기간 2.15% 이상의 상승 또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일종의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수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 위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인 소비 패턴 변화, 경기 침체 임박 가능성 경고. 현지 시간 2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거는 소비 경기 침체의 초기 징후가 마침내 전면에 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치 0.2% 증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5월 같은 지표 더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 같은 진정세를 계속 보인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경제매체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호평하며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예비치 55.1, 26개월 내 최고치. 현지 시간 21일 S&P 글로벌에 따르면 6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54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5월의 확정치 54.8과 비교해도 업황은 더 좋아졌고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6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1.7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51을 상회했습니다. 5월 확정치 51.3 또한 앞질렀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 속에 2,800선까지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8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 이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뉴욕 지수는 이 새마녀의 날을 맞이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16%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04% 상승, 나스닥 지수는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선도주자인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투자 열기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다우지수는 지난 19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주가지수 고공행진을 뒷받침하던 기술주 부문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일 대비 3.22% 하락한 126.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3.54% 하락에 이어서 이틀간 6.76% 하락하며 17일 액면 분할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총은 이틀간 약 2,200억 달러가 감소됐습니다. 엔비디아는 18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위에 올랐으나 하루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리를 내준 데 이어서 이날 애플에도 밀렸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엔비디아 시총은 3조 1,134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 3조 3,429억 달러와 애플의 3조 1,817억 달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투자 플랫폼 AJ벨의 이 투자 이사는 블룸버그 통신에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의 과정이면서 엔비디아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9일에 급격한 주가 상승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유지하면서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EU에 이어서 중국산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에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EU로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장벽을 세우는데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자동차 업계 역시 중국산 수입차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급증으로 자동차 시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세와 무역 장벽을 폐지하는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협정이 2026년에 재검토를 앞둔 만큼 캐나다는 미국과 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트루도 총리가 중국의 이 보복 가능성을 가늠해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가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는 44만 400대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에 대만의 수출 수주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의 호조로 인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대만 언론에 따르면 5월의 수출 수주는 48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6% 증가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 4월의 10.8%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3월의 1.2% 증가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경제부는 고객의 재고 보충과 고성능 컴퓨팅, AI 등 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수주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반도체 산업과 서버 공급 체인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이 현지 시간 20일 챗 GPT-4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3.5 소넷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3.5 소넷이 이전 모델인 클로드 3 오퍼스보다 빠르면서 클로드 3.5 제품군의 첫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는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AI 챗봇 중 하나입니다. 엔트로픽은 전직 오픈 AI 연구 임원들이 설립을 했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글, 세일즈포스, 아마존 등으로부터 총 73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클로드 3.5 소넷은 엔트로픽 홈페이지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말의 뉘앙스나 유머, 복잡한 지시사항을 파악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클로드 챗봇에 텍스트나 문서 혹은 코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전용 창에서 열어볼 수 있는 아티팩트 기능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소형 인터넷 단말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사용자는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휴대용 위성 단말기 이 스타링크 미니를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스타링크 미니는 배낭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소형 휴대용 키트로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미니는 와이파이 라우터가 내장돼 있으면서 다른 단말기에 비해서 소비 전력은 적지만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 이상입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7일 X에서 한 사용자가 올린 스타링크 미니에 관련된 이 게시물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방금 그것을 설치해서 위성을 통해 이 글을 쓰고 있으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이 제품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일 소프트뱅크 그룹은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주총에서 손정희 회장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는 10년 이내에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손 회장은 인류 지능의 10,000배에 달하는 초인공지능이 10년 내에 개발될 것이다라며 나는 초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초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 청소, 세탁, 그리고 건설 등 다양한 작업을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며 일부는 초인공지능이나 범용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보지만 나는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엔비디아와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ARM의 지분을 9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손 회장은 주총 내내 ARM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소프트뱅크 그룹의 순자산 가치의 절반 이상이 ARM이다. ARM은 소프트뱅크의 중심 기업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핵심 자산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ARM과 엔비디아 중 한 곳만 선택할 수 있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ARM을 선택하겠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시장조사 업체 신투는 지난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6.18 행사에서 총 상품 판매 가치가 7,430억 위안에 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줄어든 금액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판매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6.18 행사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이 창립일을 기념해서 2010년부터 개최한 할인 행사로 광군제인 11월 11일과 함께 양대 온라인 쇼핑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도 같은 날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온라인 쇼핑 축제의 규모는 커졌고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도 할인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유사 제품의 무질서, 그리고 저가 할인 경쟁의 심화, 그리고 중국 내수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는 온라인 저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쇼핑 플랫폼이 사실상 연중 무휴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와 판매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10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알리바바, 징둥닷컴, 핀도더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는 1년 내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앱 내부에 100억 위안 보조금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할인 행사로 인해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큰 할인이 아니라면 지갑을 열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제품 판매자들은 수익성이 악화돼서 6.18 행사에 참여할 여유와 그리고 이유 또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1일 한국, 미국, 그리고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미국, 한국, 그리고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가 되면 이들 국가 및 지역 제품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스티렌 사업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오는 23일부터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 3.8%에서 55.7%까지 부과되던 이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3위 경제대국인 인도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6월 HSBC 종합구매 관리자 지수가 60.9로 전월의 확정치 60.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고 21일에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S&P 글로벌이 이날 발표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호조를 보이고 고용 창출 페이스가 18년 만에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종합 PMI는 경기 확장과 축소를 가르는 기준인 50을 2021년 7월 이후 35개월 연속 상회했습니다. HSBC는 이코노미스트가 이 6월 종합 PMI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양 부문에 호조에 힘입어서 견실하게 상승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규 수출 수준은 전월보다 약간은 둔화가 됐지만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됐고 왕성한 수요로 인해서 고용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CNBC에 따르면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나겔은 나이키의 주식을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형주 중 최우선 선택주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나겔은 나이키 목표 주가를 $10 올려서 $120로 설정을 했으며 이는 앞으로 주가가 25.6% 상승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겔의 상향 조정은 나이키가 과거 매출 성장과 이익 확대를 방해한 외부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나온 것입니다. 그는 나이키가 이제 더 나은 경로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며 중기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질랜드 제약의 주가가 21일 18% 폭등을 했습니다. 장중 최고 23%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는 질랜드 제약이 개발한 다이어트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질랜드 제약은 20일 발표에서 고용량의 장기 활성 아밀린 아날로그인 페트렐린 타이드를 16주 동안 복용했던 결과 이 평균 체중이 최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질랜드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가 아말린 계열에서 이 다이어트 약으로서 가능성을 지니면서 기존의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 체중 감량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이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위고비와 미국의 일라이릴리 젯바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 다이어트 약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장악한 이 다이어트 약 시장에 질랜드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이번 임상시험 발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일상시험으로 질랜드는 현재 페트렐린 타이드의 임상 2선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지 기간 동안 폭염 등으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고위 관료는 이번 성지순례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의 실패가 아닌 일부 사람들의 위험을 간과한 오판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료는 극심한 폭염과 어려운 기상 조건이 원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FP는 올해 성지순례 기간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진화 등으로 현재까지 1,12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15년 성지순례 기간 압사 사고로 2,000명 이상이 숨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성지순례 기간 동안 피해가 컸던 이유는 대낮 온도가 52도까지 상승을 했고 허가받지 않은 순례자들이 몰려들어서 냉방시설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등에 탑재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애플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규제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성명에서 디지털 시장법의 호환성 요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애플, 구글, 메타 등 이들 기업이 문을 막고 있다라는 뜻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긴다면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기능 출시를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새로운 기능 출시를 보류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의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다운사이징을 강하게 추진한다고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올해 10% 이상의 인력 감축을 선언했으며 실제 감원 규모는 벌써 14%에 이르렀습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대대적인 감원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에 14만 473명이던 전 세계 직원 수가 현재 12만 1,0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머스크는 4월에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 인력을 10% 이상 감원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미 감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머스크가 인력 20%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감원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4월 23일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2019년부터 이어진 오랜 번영기 이후 비효율성 수준이 25%에서 30%로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재조직할 시기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일 머스크는 테슬라 전 직원에게 보냈던 이메일에서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례적인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사에 특출난 기여를 한 직원들에게도 스톡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머스크의 스톡 옵션이 주주총회에서 재확정된 지 나흘 뒤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과도한 감원으로 해고됐던 인력들을 일부 다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 부문인 슈퍼차지 팀의 수백 명을 해고했다가 일부 인력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0.79% 상승한 183.0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일 오픈 AI는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전문 회사인 록셋을 인수해서 검색 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AI를 더 유용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AI가 사람과 조직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선도적인 록셋을 인수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록셋은 페이스북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이 스타트업으로 기업 고객이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색인화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줄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은 과연 개장 전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단 김정은 역사의 닻을 올려 러와 동맹복원 선언. 일단 우리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가 안 보이는데 지난주 가장 큰 이슈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북한 방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안보 이슈가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다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경제나 또 정치가 반응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각도로 우리 경제 또 증시 또 그리고 수위가 또 달라짐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릴 텐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동맹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는 그 정도 표현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풍선을 보시면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에는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당히 더 밀착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통상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대외 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죠. 두 나라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면서 복리를 정진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적어도 실제 러시아군이 북한이 어떤 침략을 당하거나 북한이 교전 상태가 될 경우 러시아 군이 직접 올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무기도 제공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러시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소원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좀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도 보내주고 미사일도 보내주고 여러 지원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러시아가 필요한 상태가 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사시 자동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관계처럼 우리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은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북한이 어떤 전쟁을 먼저 일으켰더라도 반격을 당하겠죠. 그럴 때라도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대도 파병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대 파병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본다면 뭐 심리적 영향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름 더위가 정시에 더 영향을 줘. 식음료주나 화장품주 우리 시간에도 다뤄봤었죠. 하지만 이 안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걸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아니면 경제 현상을 분석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현상 이제 동맹으로 가겠다라는 협정은 맺었는데 북한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극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양국 관계가 동맹이다.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러시아는 동맹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략 당할 시 상호 지원한다. 근데 저 상호 지원이 뭔지를 몰라요. 군대를 파병하는 건지 아니면 양국 관계에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군사 외교적인 지원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조약 내의 사조가 중요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북한은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확대 조금 과장된 거 아니냐. 동맹 관계상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침략당하거나 전쟁 상태가 되면 러시아가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러시아가 침략당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무장관은 상당히 좀 침착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입장일 뿐 유엔 헌장 51조가 러시아 북한의 국내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기대한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보니까 북한이 조금 더 러시아보다는 이제 표현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반도에 이렇게 뭐 지정학적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뭐 전략적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K 방산 무기 섹터가 또 부상하고 있고 또 미국 현지 진출 기업의 지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일 때 우리 투자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당장에 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하고 또 대한민국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외국인들의 투자가 주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게 되면서 우리 방산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은 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계속해서 방산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는 국방비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항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기업 외에도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그 외에도 하나시스템 또 어군 탐지기 전문업체인 삼영 ENC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과의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서해상의
NLL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교전이 연평도도 그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현대위아 이들 기업의 최근에 좀 현대위아가 좀 주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추세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방산이 물이 올라올 때 이럴 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통상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면 주로 이제 우리가 방산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 대선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따로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우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미중 충돌은 뻔히 예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중 충돌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이 돼 있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은 더 충돌하게 되죠. 이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에 투자해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거를 떠나서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아까도 우리 설명했습니다만 테슬라도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고용을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인데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가 넘버 원입니다. 비중이 24.8%.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랑 공장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죠. 중국은 비중이 이제 7.3%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거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점점점 올해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기업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신박한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도 좋은데 조금 주목해볼 기업입니다. 우선 방산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퍼스텍이나. 오늘은 잘 안 들어봤던 기업인데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자, 주목을 좀 해보실까요? 왜 제가 이 기업에 주목을 하냐면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에 이런 제품을 이 기초 제품을 공급을 해주거나 직접 해외로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단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워낙 대기업에 가려져 있어서 노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 기업 한번 보시면 195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파워트레인이니까 이런 건 꼭 전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파워트레인이 장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루마니아에 K2 전차를 많이 팔게 됐다. 그러면 동반해서 S&T 다이내믹스도 좋을 수밖에 없다. 또 주로 중화기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화기입니다. 발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T 다이내믹스인데 이름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K9 자주포, K21 장갑차, 그 다음에 천막, 비호 이런 고성능 자동 변속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K6 중기관총, K21 전투장갑차 중무장 여기에도 자동포가 바로 S&T 다이내믹스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제 튀르키예 지난해 1월에는 처음으로 이런 중견 방산업체로서는 최초로 수출합니다. 그 규모가 변속기를 수출한 건데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자,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2022년 보면 계속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방산 시장이 해외로까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주목해 볼 기업이 바로 S&T 다이내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은 한 기업을 더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마 앵커께서도 뭐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미국 현지에 투자가 돼 있는 사실상 미국 기업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착시 현상까지도 일으키는 기업이야말로 올해 하반기 내년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당 주가당 가격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사실상 지금 신규 공장들이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2배 가량이 지금 2년 사이에 재원이 추가 투자 재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외에도 엘레베마 주에도 배터리 시스템 공장도 가동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되겠고요. 자,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앵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미국의 경합주입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경합을 벌여야 되는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우호죠.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대모비스는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우려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한 이 지원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얘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경합주라는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 그거는 일종의 말로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세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본다면 자, 앞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 최고가 올라갔던 것이 40만 원이 넘었던 모비스라면 주당 가격은 23만 원대로 높기는 하지만 상당히 최근에 또 글로비스와 함께 이 현대 잘못된 가짜 뉴스가 전달됐다고 합니다만 또 이 현대그룹의 승계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모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고를 해볼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 다이내믹스, 현대모비스 두 종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네, 먼저 신성 E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는 일단 사업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클린 환경과 그리고 재생 에너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클린 환경부터 살펴보자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팹 내에서 공기청정도 제어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클린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속의 먼지,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압, 가스 성분, 전자파 등을 제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이룸을 말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팹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장비를 드라이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이제 FFU, EFU, OAC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등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제품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퓨어게이트인데 이거 퓨어게이트는 에어 샤워 컨셉으로 미세먼지, 황사, 유해먼지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를 들어갈 때 그 게이트에 있는 먼지, 바람이 나오는 그 게이트를 이제 퓨어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어 클로젯은 제습제 없이 옷 보관과 건조가 가능한 그런 기계를 이제 퓨어 클로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룸의 중요성입니다. 이 파티클을 차단합니다. 제품 제조 시에 이 미세먼지 차단으로 불량과 고장률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2차 전지, 이렇게 팹 내에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클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조건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처리 공정수 증가에 따라서 파티클 제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D 필요성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기술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에도 다양한 기술에 따라서 뭐 습도를 낮춘다던가 온도에 대해서 온도를 낮춘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에 따라서 기능이 점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R&D 기술마저도 계속 해분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주요 프로젝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인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과 드라이룸 사업의 지연, 그리고 또 태양광 모듈 사업이 높은 금리와 중국산 재고 증가로 역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4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24%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분별 실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76억 원으로 62% 감소, 영업이익이 15억 원에서 흑자에서 15억 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늘어났을까? 바로 여기서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1,009억 원에서 1,254억 원으로 24.3%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6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 환경 영업부가 이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평택 4공장과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 지연, 또 24년 1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됐기 때문에 23년은 조금 실적이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TI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 일부 지연과 합작 형태 투자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의 전망입니다. 2분기는 삼성전자 평택 4공장 그리고 미국 테일러 프로젝트 관련 매출이 이제부터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SK온 미국 조지아 2차 전지 공장 프로젝트 공사가 이때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평택 4공장 P2 관련 투자 진행이 이제 기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은 이제 매출 성장 견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평택 5공장부터 해서 뭐 미국 테일러팹,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까지 일단 이렇게 팹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먼지를 제거한다든가 습도를 낮춰줘야 되는 그런 기계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게이트라던가 아니면 클로젯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이 동사의 제품이 된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I 대상으로 클린룸 수준, 마이크론 확대 추진 이렇게 해서 2023년부터 수주, 1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고 있고 벤더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인증까지 진행되면서 현지 진출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기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팹 구축 진행 또는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대규모 반도체 팹에 대해서 투자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팹 관련 클린룸 구축과 레퍼런스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한 기업을 외국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동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룸 사업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R&D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점유율을 상승했던 경험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이 동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입니다. 심층 분석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동맹 복원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투자전 리포트에서는 신성 ENG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그리고 승부주에 대한 힌트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